학습하고 치매 예방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LP 기법의 N은 뉴런이라는 우리 뇌신경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뉴런은 우리가 태어날 때 거의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얼마나 시냅스를 잘 형성하고 활성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두뇌가 커지고 그 사람의 머리가 지능, 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오감, 5가지 감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인지된 정보들을 이 뉴런으로, 뇌세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 뉴런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각 영역에 맞는 NLP질로 이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시냅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더 원만하고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나오는 그 인지행동을 하기 위한 도식이 바로 이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어로 시냅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도식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L은 랭귀지를 얘기하죠. 랭귀지 스택인데 오감에 의해서 감지된 그런 감각 정보들을 상담에서는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언어는 비언어적인 언어가 있고 또 이제 말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거는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문장을 형성해서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NLP 기법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두뇌를 조금 더 공부한다 그러면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좌뇌, 좌측 측두엽에 브로카, 베로니카 영역과 이제 브로카 영역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있고 베로니카 영역은 측두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이게 감각 정보들이 측두엽의 베로니카 영역으로 가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LP에서는 감각 정보를 언어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또 그 탐색된 그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실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NLP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식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 도식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거의 습관처럼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관성 있게 이미 도식으로 형성된 이 시냅스를 새로운 감각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적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킬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거나 해서 그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뇌에서 이미 형성된 도식, 그러니까 스키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마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가 다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의 역할입니다.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거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에 제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신입생은 다 나를 거치는 그 상담 전문 교수로도 있었고, 또 군부대에서 군 부적응자들을 상담하는 군 상담관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군 상담관으로서는 이제 봉사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쉽게 사용한 것이 이제 MBTI였어요. MBTI를 갖고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분석하고 어떠한 기질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기질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1000명 이상을 제가 MBTI를 했으니까 굉장히 뭐 웬만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뇌를 공부하게 되면서 뇌파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뇌 성향을, 그 사람의 뇌 성향을 알아가는 거는 뇌 선호도라고 그래요. 이어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 구성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상담과 이 두뇌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해서 요번에 며칠 있으면 이제 샘플 책은 나왔는데 신간으로 이제 뇌기반 상담의 이해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규수 박사하고 김명란 씨가 같이 도와주었어요. 자, 그럼 NLP 기법의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NLP 기법에서 두뇌를 아주 그 심층적이고 기능적인 특질을 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NLP 기법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뇌가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죄송합니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오감, 감각 정보를 잘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 사고력, 그리고 대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체계의 도식을 재구조화하여 클라이언트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이제 뇌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가 사회적인 욕구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는 그 불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암묵기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고통, 사고, 분노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암묵기억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NLP 기법을 사용해서 NLP
기법보다는 지금 뇌기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 무의식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는 부정적인 그 기억만,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 속에서는 어려서 받은 교육, 자기가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지만 한 번 성공하고 나머지 실패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서는 특히 편도체, 변형계의 편도체에서 정서가 바로 바로 정서를 나타내게 돼요. 자기의 감정 같은 거를. 그런데 우리의 전두엽에서는 이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시켜서 아주 긍정적인 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전두엽에서 편도체, 여기를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행동, 부정적 증상, 심리적 불안, 신체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몸이 아파지는 신체화 증상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체 질환들을 해결하거나 치료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의 일치성 또는 비일치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면 보편적으로 이제 물론 젊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들이 이제 치매가 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하고 비언어적으로 보이는 그 언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8번째는 왜곡된 기억.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저장해 놓은 기억을 다시 인출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치매 예방하고 오감은 어떻게 하면 치매 예방을 할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치매는 이제 단순히 약물요법으로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착한 사람이 더 치매에 잘 걸린다, 그래갖고 너무 변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감각,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 같은 것들을 다 억누르게 되면서 우리 치매, 특히 해마의 부위가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해마의 뉴런, 시냅스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능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뇌감, 욕구죠.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변연계,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합하고 언어적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대뇌의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감, 감각의 수용기를 통해서 대뇌에 전달되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방법과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치매 환자의 주요 특징은 많이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마 영역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에 있는 뉴런, 해마에 있는 시냅스들이 풍족할 때는 기억력의 저하 같은 것이 없죠. 인지의 왜곡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의 거의 모든 그 치매 환자들을 fMRI나 이런 것으로 촬영을 하였을 때 해마의 부위가 정상인에 비해서 작아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마는 그럼 이것이 작아졌을 때, 축소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특히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해마에서 그 해마의 정보를 전해주는 시냅스 맨 끝에서 화학적 물질을 내뿜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붕괴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지만은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 아주 과활성화되거나 아주 감소되면서 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선택적으로 하는 주의 집중력도 약해지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작업 기억, 내가 무엇을 할까 단기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돼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은 제일 처음에 사라지는 게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왜 아세틸콜린이 감소되는가를 알아보면 콜린성 신경전달 물질의 포식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이제 콜린성이거든요. 그거를 잡아먹는 것들을 이제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약물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가소성, 뇌는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 또 신경가속성을 그러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경가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 또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뇌체조 아니면 신체적인 뇌체조 같은 것들을 동시에 활용하면 이 해마의 뉴런도 많이 더 활발하게 지속이 되고 또 전두엽의 인지 기능도 높아져서 각 대뇌의 각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런 그 오감에서는 이제 체감각이 있다, 촉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직감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움직임, 그 몸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환경을 탐색하는 것 같은 적응적 운동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걸리면 이 체감각도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대소변도 막 체감각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자극이죠. 청각은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제일 나중까지 죽을 때에
제일 나중까지 살아있는 자극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은 측두엽에 있죠. 이 측두엽. 그래서 이 측두엽은 아까 그 언어하고도 연관돼 있었죠. 베로니카 영역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론, 또 글을 읽고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은 우리 인체의 수용기의 70%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특출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능력인데, 시각은 특히 공감각 능력이 특출해요. 공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시각으로 보았지만 미각이나 청각 같은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SM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TV를 볼 때 소리를 일단 청각을 껐습니다. 청각을 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시각으로만 봤지만 그 시각이 청각, 미각을 끌어오는 공감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았는데도 입에서 침이 고이고 그 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그 공감각 능력이, 특별히 시각이 특출하다. 물론 청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후각은 보통 미각하고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각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빨리 인지되는 게 이제 이 후각인데, 그건 왜냐하면 다른 감각들은 그 감각 수용기에 의해서 인지가 되면 시상이라는 체계를 거쳐서 각 엽으로 대뇌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후각은 유일하게 냄새를 맡으면 후각부에 의해서 바로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대뇌로 가서 어떤 냄새라는 것을 인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냄새가 나면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가장 먼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각은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끌어오는, 연상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미각 중추는 이제 뇌섬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각 중계핵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되는데, 이 미각도 우리가 아프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미각을 많이 잃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각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각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면 후각, 촉각 등도 함께 공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적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진, 그림, 뭐 소리를 사용하거나 맛을 의미하는, 왜 그러냐면 미각이 후각, 촉각의 공감각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감각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뇌가 이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췄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NLP 기법과 두뇌, 오감을 사용하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